그다음 오늘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는 그동안의 윤석열 정권을 좀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금 뭐냐면 잃어버린 시간이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 표는 한번 보여드렸었죠.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5분기가 진행됐잖아요.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요. 5분기가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뭐냐면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이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 위기가 진행됐는가를 보여주는 저건데요. 수출에서 먼저 시작을 됐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수출에서 시작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투자에 이제니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물건 만들어도 안 팔리니까 투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올해부터 들어와가지고 정부가 세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출을 크게 줄였다 그랬잖아요. 정부가 성장률을 그러니까 상반기만 0.8%포인트로 끌어내렸다 그랬잖아요. 이런 정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신기록을 많이 세웠어요. 신기록을. 예? 좀 나쁜 신기록을 많이 세웠는데,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그러니까는 이 649억 달러. 이게 그러니까 금융이기 때문에 외환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규모, 합행 규모보다 더 많은 규모. 예? 그리고 뭐냐면 올해 2분기에는 그 경제의 주요한 부문들이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소비, 투자, 수출, 수입, 정부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예? 이런 지경으로 그러니까 이 경제가 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지난 5분기 지나가면서 계속 악화돼가고 있는 거죠. 눈덩이처럼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걸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이번 주에 한국은행에서 국민소득을 2, 4분기 국민소득을 발표했죠. 2, 4분기 국민소득에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그동안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성장률은 GDP란 말이에요. GDP는 뭐냐면 외국인들의 경제활동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의 경제활동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을 기준으로 한 이 국민소득이 GNI라고 있죠. 국민총소득이요. 실질 가치로 보게 되면은 2021년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2분기에 474조 원을 달성했는데, 474조 원이 이게 언제냐면은 거꾸로 잘못 얘기했네요. 올해 2분기에 얼마 달성했냐? 473.6조 원이요. 반올리면서 474조 원이죠. 474조 원인데, 이게 2년 전 2분기 21년 2분기가 476.5조 원이었었거든요. 그때보다 약 3조 원이 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총 소득이 한 3조 원이, 아니 이건 대개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하는 건데 3조 원 정도가 줄어든 거야. 2021년 이전 수도 돌아간 거예요. 2021년 1분기보다도 한 4천억 원 정도가 더 낮잖아요. 예? 그렇죠? 2021년 1분기면 아직도 팬데믹의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던 시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저쪽으로 이게 후퇴한 거야. 그러면서 뭘 이렇게 문재인 정권만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국과 일본의 국민 총소득을 비교했어요. 일본도 나와 있고 통계 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파란색이 일본이고 빨간색이 이제 그 한국인데, 2011년을 100으로 놨을 때요. 2019년까지는 우리가 129로 한 29%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한 8년 동안에 증가했는데, 일본은 한 12% 증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2배 이상으로 많이 증가한 거잖아요. 2019년까지는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최근 2년 동안 2019년 이후에는 우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보다도요. 예? 이거 그러면서 한덕수가 그랬죠. 세계 경제 불황 탓으로 경제가 안 좋다. 일본보다도 안 좋은데, 무슨 일본보다 좋았던 나라가 일본보다 안 좋은데 어떻게 세계 경제 탓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21년 이후에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 예? 우리는 한 3조 원 정도가 감소하고, 일본은 그러니까 15조 원 정도가 증가했어. 일본은요. 지난 2년 사이에. 예? 한 2.6%는 2.6%가 증가한 거야. 우리는 0.6%가 감소를 하고요. 예? 그럼 만약에 세계 경제 불황 탓이면 일본도 감소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한국만 감소하는 게 무슨 세계 경제 불황이에요? 예?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21년 이전으로 경제가 돌아갔어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잃어버린 지금 그러니까 3년 정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기업의 설비 투자 봐보세요. 기업의 설비 투자 똑같습니다.
예? 기업의 설비 투자도 보게 되면 올해 2분기에 기업의 설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기업의 설비 투자는 그 나라 경제의 장기 성장력을, 성장 잠재력을 그러니까 결정짓는 변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45조 5천억 원이에요. 2분기에 기록한 게요. 45조 5천억인데, 근데 이게 언제냐면은 2년 전이 얼마냐면 46조 6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1조 1천억 원이 줄어든 거잖아요. 2년 전보다도. 기업들이 설비 투자는 되게 보게 되면 이게 수치가 똑같다 하더라도 감소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가상각. 우리가 자동차 쓰게 되게 되면은 1년 지나면은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가상각분까지 더 고려하게 되면은 설비 투자 많이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많이 증가해야 되는 거. 순투자까지 증가하려면요. 근데 이게 2년 전보다도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1년 이전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후퇴한 거야. 예? 이게 그러니까는 경제 지표가 보여주는 객관적인 현실이라 이겁니다. 예? 일본은 봐보세요. 근데 일본은 2년 전에 비해가지고 오히려 한 2조 엔 정도가 증가했잖아. 설비 투자액이. 그러니까 경제도 더 성장률이 높지요. 예? 그렇죠? 일본하고 한국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한 2배 차이 정도 벌어졌잖아요. 누적 성장률이요. 그렇죠? 수출액. 여러분 수출액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죠. 수출액은 뭐냐면 올해 그러니까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수출액을 보게 되면 이것도 2021년 순으로 돌아간 거야. 2021년 1월달부터 8월달이 4,118억 달러였었다고요. 근데 올해 1월달부터 8월달이 4,094억 달러니까는 그때부터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21년 이전으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3년이 지금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3년이 이미 그러니까요. 그렇죠? 중국 수출액 같은 경우는 2011년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평균보다 더 심하게 줄어든 거잖아요. 2011년이 뭡니까요? 12년 전이잖아요. 12년 전이요. 예? 12년 전. 예? 지금 올해 1월달부터 8월달에 중국 수출액이 806억 달러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동안은 계속 1000달러액이 넘었었어요. 1000억 달러가. 이게 2011년 1월달부터 8월달에 878억 달러였었다니까. 그러니까 2011년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잖아요. 예? 왜 중국만 이게 더 많이 줄어드느냐? 이게 탈중국, 반중국의 결과지 뭐예요?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반도체 경기가 이제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러니까 올 연말부터 이제 회복될 거다라는데 지금 문제가 반도체만이 아니에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수출 품목도 9%나 감소했어. 작년에 비해 가지고요. 예? 반도체 경기가 회복돼도 그러니까는 이 수출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부 당국자들이 10월달 4분기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설 거다 그러죠? 그걸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이요. 작년 4분기부터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기가 쉽지 않으니까는. 근데 그게 기저효과잖아요, 기저효과. 작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작년에 3분기까지는 플러스였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요, 수출액에. 근데 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워낙 많이 떨어졌었으니까는 거기 조금만 올라가도 플러스가 될 가능성은 있지요. 근데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설사 그러니까 되더라도 2021년 4분기하고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2011년 10월달이라든가. 예? 그때 가서 봅시다. 10월달 나오는 거 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이 수입액 감소입니다. 수입액 감소가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대개 4월달부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액 감소가 크게 진행됐는데 4, 5, 6월달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되게 석유, 원유 가격이 작년에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게 이제 올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 연말부터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올해 이제 그러니까 수입액의 감소를 주도를 했던 거예요. 석유가. 그래서 한 50%에서 많게는 80%까지 85%까지 이게 석유 수입 감소액이 기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월 달부터 석유가 수입 감소를 끌어내리는 거는 한 30%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석유 제품 이외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출은 뭐냐면 반도체 이외로 그러니까 수출 감소가 확대가 되고 있고 수입은 뭐냐면 석유 이외 부분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입이라는 건 뭡니까?
가게가 그러니까 해외 제품을 그러니까 수입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러니까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중간재 자본재라든가 이런 것들 장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반도체 장비 같은 거 수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은 투자죠, 투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수입을 하잖아요. 가게는 소비, 또 다른 소비 차원에서 수입을 하고요. 근데 수입이 이렇게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경제 활동이 가게와 기업이 그러니까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지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약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심각합니다. 수익 감소가 지금 석유 위해 부분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볍게 볼 일이 아니야. 예? 자, 그 다음에 한국의 가계의 소비 지출이 보게 되면요. 2011년을 그러니까 2011년 2분기를 100으로 놨을 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년도까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증가해 가다가 중간에 줄어든 거는 이제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저건 이제 줄어든 거죠. 줄어든 건데 근데 뭐냐면 그 이후에 지난 1년 동안에는 거의 정체하고 있잖아요. 가계 소비 지출이 안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지난 4분기 동안 오히려 약간 좀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요. 2011년 2분기를 100으로 놓고 이걸 계산한 겁니다. 환산한 겁니다. 근데 일본이 그랬었거든요. 일본이 가계 소비 지출이 안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막 목을 메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베가. 예? 수출에 목을 맨 이유가 바로 그런데 일본하고 지금 패턴이 비슷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까 그랬죠. 무역 적자 규모가 640억 달러에 가까운데 이게 외환위기랑 금융위기 합친 게 339억 달러인데 그것보다 300억 달러가 더 많은 거잖아요. 예? 이게 단군 일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자, 이건 또 똑같은 이제 앞으로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여러분들 경제 활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소비, 생산, 투자 이거잖아요. 소비, 생산, 투자가 윤석열 정권 출발할 때부터 올해 7월 달까지 누적 변화율이에요. 설비 투자가 특히 굉장히 크죠. 두 자릿수를 거대고 있고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 2차 산업이 또 거의 9% 하락했고 가계가 그나마 그동안 어쨌든 간에 팬데믹 이후에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소비 붐이 좀 일어났다가 거기서 꺼지고 있는 거죠. 꺼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요. 올해 상반기에 그러니까 코스피 상장 기업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53조 원. 예? 영업이익이 53조 원인데 이게 언제 기준이냐면요. 2015년에 55조 원이었었어. 예? 2014년에 31조 원이었었고요. 2015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예? 기업의 이익은요. 예? 기업은 그러니까 매년 돈을 버는 게 증가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후퇴를 한 거잖아요. 예? 기업도 그러니까 후퇴를 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겁니다. 예? 문제는 이게 구조적이라는 얘기죠. 예? 순이익을 보게 되게 되면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2015년 이전으로 돌아갔잖아요. 상반기에 38조 원인데 2015년에 39조 원이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비교하게 되면 90조 원이니까는 거의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난 거잖아요.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속이 타겠어요. 새카맣지. 예? 돈을 계속해서 더 벌어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예? 기업은. 그렇죠? 개인도 그러니까 되게 월급은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 상승률처럼 해가지고 조금씩은 올라가잖아요. 물가 상승률만큼 안 올라가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건 줄어들고 앉았으니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정상인 나라냐고요. 그 결과가 일자리 대참사로 나타났죠. 일자리 지금 어떻습니까요? 예? 1월달부터 7월달, 올해 지금 8월달까지 아직 안 나왔죠. 다음 주 정도 나올 겁니다.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월평균 그러니까는 취업자 증가분에서 취업자 증가가 만약에 100이 있다면은 118명이 60세 이상으로 채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60세 이상 취업자를 빼게 되면 나머지 그 밑은 감소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특히 더군다나 뭐냐면 65세 이상. 65세 이상은요, OECD 기준에서 경제활동 인구에서 빼는 인구입니다. 되게 은퇴 연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8월 달에 그게 100% 넘었던 거잖아요. 아니, 7월 달에 100% 넘었던 거잖아요.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평균을 해더라도 82%예요. 100명 중에 82명이 65세 이상에서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년층은 근데 월 평균 11만 명씩 줄어들었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일자리 대참사가 우연이냐고요. 앞에 주요 경제 지표들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그것의 결과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계의 소득도, 실질 소득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를 한 거예요. 예? 월 평균 432만 원이었는데 올해 2분기에 이게 2020년 2, 4분기에 2분기에 433만 원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잃어버린 3년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가계 처분 가능성도 마찬가지고요. 처분 가능성도 2020년보다도 한 9만 원 줄어들었잖아요. 예? 줄어들었죠. 그래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앉았잖아요. 올해 3월 말 1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거 과거에도 보여줬었는데 DSR 소위 말해서 부채 상환 비율이죠.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비율이요. 이게 그러니까 100%가 넘는 이 대출 잔액이 540조 가깝다는 거 아닙니까? 예? 175만 명이 이거 폰지 금융이죠. 이른바 폰지 금융이잖아요. 예? 자, 거기다 물가도 제가 뭐라 했습니까요? 예? 한국은행이 1월달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2월달에 동결하고 앉았잖아요. 아직 물가 잡히지 않았는데. 예? 물가 그동안 좀 떨어졌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었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유가 효과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2월 말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석유 가격이 폭등한 다음에 이게 작년 대비니까요. 1년 전하고 대비하는 거니까 작년에 유가가 폭등했던 게 되게 언제 집중했어요? 3월, 4월, 5월 이때 6월달에 이게 집중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유가가 작년보다 많이 떨어짐으로써 이게 물가를 끌어내린 거란 말이에요. 내렸는데 그게 거의 이제 소진돼 가고 있는 거야. 거기다 최근에 이제 석유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앉았잖아요. 지금 87달러까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치솟고 앉아있잖아요. 사우디가 감산을 연장한다고 하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 기조가 안 변한 거예요. 아직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8월달 다시 그러니까 반등을 했잖아요. 반등을 했잖아.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향후에 유가가 지금 더 떨어질 일이 있냐고요. 더군다나 물가가 지금 그러니까는 네? 떨어질 일이 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IMF도 이번에 연례협의 와가지고 한국도 긴축해야 된다 이런 이제 다시 IMF 입장에서 헛소리들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IMF조차도 근원 물가가 잘 안 떨어지고 앉아 있다. 그래서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오죽하면은 이거 안 잡히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도 그러니까는 지금 기존의 전망치보다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 투자은행들 중에서 거의 한 10개 중에 8개가 내년의 성장률도 그러니까는 지금 더 지금 하향 조정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일본이 잃어버린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이라 얘기했잖아요. 그 잃어버린 90년대도 그 당시에도 연평균은 1.1%로 올랐었어요. 성장률이요. 예? 올랐었어. 그러니까 많이 오를 때는 그러니까는 한 2, 3%까지 오른 때도 있었고요.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떨어질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평균 내보니까 연평균 한 1.1%였었어요. 90년대에요. 예? 92년부터 2000년까지 보게 되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올해 1% 되잖아요. 1.4%도 지금 달성하기 힘들 거라는 얘기들이 지금 민간 연구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국과 캐나다가 굉장히 유사한데 캐나다가 이 주황색입니다. 캐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인플레율이 높았었죠. 높았는데 더 그 성공적으로 관리가 됐잖아요. 왜 그랬느냐? 캐나다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얘기했죠. 이창용 총재가 4월달에 미국 방문했다가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하고 호주 중앙은행 총재를 만났더니만은 걔네들도 더 이상 이제 금리 올릴 계획 없다고 한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바로 올렸잖아요. 연속해서 2달을요. 예? 그러니까 아직 물가가 안정이 안 됐다 해가지고 올렸던 거 아니에요. 그 결과로 그런 고통 속에서 물가를 그래도 어쨌든 우리보다 성공적으로 잡고 있잖아요. 잡고 있잖아.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근데 뭐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지금 1월달 이후부터 지금 7개월째 지금 계속 동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참 해먹기 쉬워 금통위원들. 자, 재정 파탄이 지금 심각합니다. 재정 파탄이 심각해. 지금 뭐냐면요. 그 2020년 팬데믹 때니까 우리가 재정 적자를 관리하는 기준이 두 가지였잖아요. 통합수지는 쉽게 얘기해서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뺀 게 통합수지입니다. 관리수지는 거기에서 뭐냐면은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본 거예요. 근데 추경호가 좋아하는 게 이 관리수지잖아요. GDP 대비로 올해 목표하는 게 마이너스 2.6이에요. 마이너스 2.6. 근데 상반기에 계산을 해보니까 7.6이에요. 마이너스 7.6. 이거는 그러니까 2020년이 마이너스 5.8이었었거든요.
지금 2020년의 상반기가 어떤 때입니까? 코로나가 막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막 이럴 때 아니었었어요. 그때보다 어떻게 더 지금 재정 적자가 더 크냐고요. 재정 적자가. 예? 마이너스 7.6%예요. 상반기 계산해 보니까는. 거기다 국가 채무 GDP를 작년에 49.7%로 그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1년 전에 비해서 한 2.8%포인트나 올랐다고요. 문재인 정권 때보다 더 많이 올랐어. 연평균으로 보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 범위 내에서 50%를 안 넘게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49.8%로 이미 51%가 넘었더라고요. 국가 재정이 완전히 파탄 난 거야. 예?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재정이 완전히 파탄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 저 돈 막 땡겨가지고 그것도 단기 자금으로. 단기 자금이 되게 뭡니까? 이걸 갖다 땡겨 쓰고 나서 또 만기 들어오면 그걸 상환하려고 또 땡겨 쓰고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 그 임기응변책으로 계속 돌려막기 하고 앉아있는 거야, 돌려막기를요. 예? 도대체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대한민국 같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 정도 되는 이런 나라에서 재정을 돌려막기 하고 앉아있을 때니까, 지금요. 예? 재정을 돌려막기 하고 앉아있어. 그럼 이건 뭐 볼 거 다 본 거지요. 국가 재정 하나 관리 제대로 못하고 앉아있는 이런 정부라고요, 지금요. 그러면서 여전히 뭐냐면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국가 채무 급등했다고 하고, 예? 그거를 그러니까는 제가 그 뉴스공장에서 제대로 보좌관들이 설명을 안 해주는 것 같다는데,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방송을 보고서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극우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하고 앉았거든요. 예? 맞지도 않는 뉴스를, 가짜 뉴스를요. 예? 자, 그 결과가 뭡니까? 재정이 파탄나다 보니까는 정부 출연기관들의 정부 출연금을 한 3천억 원 지금 삭제한 거 아닙니까? 과기부 산하에 있는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연금만 한 3천억 원을 줄였어요. 예? 내년도 예산에서요. 국회 제출한 게. 예? 3천억 원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돌아갑니까? 2021년 이전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예? 2021년으로. 이게 우연이냐고요. 나라 경제 전체가 2021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 이게. 잃어버린 3년이죠. 대한민국 전체가 다 3년 전으로 돌아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앞을 향해서 가도 지금 그러니까는 시원치 않을 마당에 3년 전으로 빠꾸에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3년 전으로 지금요. 후퇴하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냐 이거예요. 자, 이거 부동산 통계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비슷하게 보여드렸지만은 추가로 몇 달 더 나왔기 때문에 보게 되면요. 지금 일본의 91년도 4분기부터 일본도 91년 4분기부터니까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분기별 자료입니다. 분기별 자료예요.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보게 되면 작년 1분기부터 한국은 작년 1분기부터고요. 일본은 91년 1분기부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91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일본도 플러스가 유지가 됐었어요. 빨간색이 일본입니다. 연 증가율입니다. 연. 전년도 대비해가지고요. 근데 파란색은 한국인데 이게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고 있잖아요. 같이 가고 있는데 한국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죠. 예? 더 빨리 진행하고 있어. 어떤 분들은 교수님 아파트가 많이 올랐대. 일부 강남 지역의 일부 지역이 그것도 최근에 약간 강한 것이지 평균적으로는요. KB 부동산 통계 들어가서 보세요 한번요. 예, 보시면은 전국 주택 가격, 매매 주택 가격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도 있고 서울도 있고 지역별로 다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직접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시라고. 그 언론들이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 언론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저거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언론하고 부동산하고 유착관계야. 말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체 주택,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의 평균 추이입니다. 증가율. 이것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 그러니까는 90년대 그 상황하고 지금 그러니까는 이미 그러니까 일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일본 전체 주택하고 한국의 전국 아파트, 이건 아파트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아파트는 더 많이 하라 그랬죠. 왜? 과거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아파트를 선호가 높다 보니까. 이건 서울 아파트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그러니까는 더 인상폭이 컸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지고 앉아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느냐? 민주주의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돼 버리니까. 예?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거 100% 공감하는 게, 민주주의가 밥 먹여줘요. 진짜요. 여러분들 국민들이 이걸 너무 모르시는 거야. 예? 모르시는 거예요.
국민들의 민생이 무너진 이유가 민주주의가 무너진 결과예요. 예? 무너진 결과.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민주주의 수준이 더 추월당했잖아요. 더 떨어졌잖아 우리가. 예? 일본을 그러니까 쫓아가고 있는데 일본보다 더 나쁘죠. 경제 지표도 나쁘고 민주주의 수준도 나쁘고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